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갔던 손자리에서 만난 사람이었기에 남다른 애틋함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이상 가장 노릇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내를 비롯해 자식들의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외도는 물론 접대용 술자리에서도 직업 여성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딱 하나 아내에게 미안한 점이 있다면 제 첫사랑의 대상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정도겠네요. 제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록 부모님의 반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요. 그렇다고 아내와 사는 동안 첫사랑을 기리워하거나 아내를 그 사람과 비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조그맣게 자리를 만들고 묻어두었을 뿐이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이로 여고를 졸업한 뒤 동사무소에서 말단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출신인 저는 당시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적을 둔 상태로 군복무를 끝낸 뒤 복학을 앞두고 있었죠. 아직 결혼을 하기는 이른 나이였기에 선을 보라는 부모님이 퍽야속했습니다. 종암동 큰고모가 중신선 자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와. 사람이 참하고 손도 야무지다고 하더구나. 그만하면 신부감으로 그만 아니겠니? 어머니, 저 이제 겨울 24입니다. 아직 졸업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결혼입니까? 이 녀석아, 너 밑으로 동생이 몇이냐? 네가 얼른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야 동생들도 하나씩 올려보낼 거 아니야. 남자는 착오로 집안이 안정돼야 밖에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설마 너 아직도 정화 그 아이를 못 잊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정화랑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화는 이미 시집간 지 오래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선은 볼 테니 다시는 그의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정화와 저는 한 고향에서 나고 자라 서로 오빠 동생하며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 첫사랑이죠. 하지만 집안 차이가 심해서 부모님이 교제를 반대하셨고 제가 군입대를 하던 해 억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 편지 한 통 없던 정화는 제가 일병을 달던 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오빠, 나 결혼해. 다음 달 10일에. 아버지가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서두르게 됐어. 마치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결혼 사실을 알리는 정화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못내 서운했던지 정화는 닥달하듯 묻더군요. 나 정말 시집가도 돼? 그래도 되냐고. 마음속에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저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화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오남매 중 장남으로서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를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기에는 젊은 날에 저는 겁쟁이기도 했고요. 정화가 시집을 가던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아침 점호 때부터 선임한테 욕을 처먹었고 완전 곤장을 한 채 연병장을 30바퀴나 돌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멍하기만 했습니다. 첫사랑을 떠나보내던 그날은 몸도 마음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살게 되더군요. 영원할 것 같던 군생활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제대 후에는 맞선을 통해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층층 시하에 줄줄이 시동생에 시누이까지 딸린 집에 시집 온 아내는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헌신적인 아내이자 며느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음에도 시골에서 올라오는 제 동생들을 늘 살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눈치 없게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시동생들과 시누이들로 신혼의 재미는커녕 잠자리 한번 편히 가질 수 없었지만 아내는 내색 않고 참아내더군요. 제 결혼에 중신을 서주신 고모님은 본가에 내려올 때마다 입이 닳도록 제 아내 칭찬을 하곤 하셨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어디서 저런 며느리감을 구해? 시부모한테 깍듯하지, 시누이 시동생한테 나긋나긋하지.
살림 솜씨는 또 얼마나 야무진지 비닐봉투 하나 허투루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큰 조카가 장가 한번 잘 갔지? 그렇고 말고 옳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러네요. 며느리 잘 들여서 저도 한시름 났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애예요. 제 아내 앞에선 단 한 번도 칭찬을 않던 깐깐한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뒤에서는 제 아내 칭찬을 하실 정도였어요. 아내는 결혼 후 이듬해 첫 아들을 낳고 2해 뒤에 딸아이를, 그리고 또다시 2해 뒤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아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아내는 식빵을 하나 사도 촉촉한 부분으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이고, 테두리는 따로 잘라 두었다가 튀긴 뒤 설탕을 뿌려 애들 간식까지 해결할 정도로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을 쪼개 살림을 살고 시골에 있는 제 동생들 학비까지 대야 했으니 늘 돈에 쪼들렸을 텐데도 돈 없다고 타박하는 적이 없던 사람이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꽤 인지도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1년에 3분의 1가량을 해외에서 보내야 했던 저를 대신에 아내는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피곤한 삶이었을 텐데 단 한 번도 불평 불만 없이 해냈던 걸 생각하면 제 아내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역시 가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나 몰라. 당신 정도면 더 멋진 남자 만나 고생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알긴 안 해요. 매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가락에 금부채라도 끼워주면서 그런 소리 하세요. 당신은 매번 립서비스 뿐이더라. 알았어. 내가 퇴직할 때 당신한테 금두꺼비 하나 사줄게. 그거 팔아서 옷을 사든 여행을 가든 당신 마음대로 해.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아유, 두꺼비 받으려면 오늘부터 당신 퇴직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겠네요. 하지만 아내가 기다리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내는 아들의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한 채 혈액암으로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내가 없는 집은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엉망이 될 정도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저로서는 아이들을 돌봐줄 여력이 없었고, 혹여 시간이 허락됐다고 해도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야죠. 늘 모든 걸 아내한테 떠넘기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탓에 저와 세 아이는 아내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작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그 빈자리는 너무도 컸지만 별 수 있습니까? 떠나보낸 후에야 아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뿐이었죠. 집안에 여자가 하나뿐이라 자연히 집안일은 딸아이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아임에도 종달새처럼 하루 종일 지엄마 옆에서 조잘대던 막내 아들은 기가 푹 죽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고요.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아내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책무만 가득했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이 무거울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새 장성한 아이들은 하나둘 가정을 이뤄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를 비워내듯 모아둔 재산은 제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앞으로 나왔던 암보험금도 딸아이 결혼을 시키면서 털어먹었고, 막내 아들 녀석을 장가 보낼 때는 제 퇴직금 중 일부를 떼어주어야 했죠. 주변에선 자식들한테 다 떼어주고 나면 뭐가 남냐고 네 살 국리나 하라고들 했지만 제 엄마 대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는 생각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모라서 다행이다 생각했었죠. 동화 속 행복한 왕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식들은 그 정도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집 장가를 보낸 후에도 툭 하면 제게 찾아와 손을 벌리기 일쑤였거든요. 아빠, 우리 그이가 희망퇴직 명단에 올랐지 뭐예요? 아니,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을 내쫓는단 말이냐? 세상 참. 그래, 이직할 곳은 알아봤고. 요즘 경력자 뽑는 것이 어디 흔한가요? 다들 있는 사람들 잘라내기 바쁜데.
그래서 말인데요. 그 일랑 상의를 해봤는데 기약 없는 이직 기다리느니 차라리 퇴직금 받은 걸로 작은 커피 전문점을 차리는 게 어떨까 해요. 오전엔 그 이 혼자 하고 제가 애들 등교시킨 후엔 가게 나가서 도우면 직원 따라 안 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요. 아빠가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딸아이 부탁에 하는 수 없이 은행에 묻어두었던 제 퇴직금 남은 걸 뺏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이닥쳤지 뭡니까? 아버지, 예진이 돈 해주셨어요? 아니 뭐하러 그러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해주셨는데요? 설마 퇴직금 남은 거 다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어쩌냐? 김서방이 회사에서 잘렸다는데 애들도 아직 어린데 먹고 살 길은 열어줘야지. 엄마, 아버님, 누구는 넉넉해서 그동안 아버님한테 손 안 벌리고 산 줄 아세요? 힘든 걸로 치면 저희가 고모네보다 더 힘들어요. 고모네는 애들이 어려서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지만 저희는 고등학생이 둘이잖아요. 내년이면 대학 등록금까지 대야 하는데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라고요. 아버님은 어쩜 장남 생각은 안 해주시고 딸만 챙기신대요. 지금까지 명절이며 어머님 제사 누가 다 챙겼어요. 제가 다 했잖아요. 언제 고모가 일찍 와서 전 한번 붙인 적 있는 줄 아세요? 매번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상 다 차리고 나면 그때 나왔지. 재주는 제가 부리고 돈은 고모가 챙기고 정말 속상하네요, 아버님.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서운해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 사람이 그간 우리 집에 한 게 얼만데 예진이 그 기집애만 챙기십니까? 정 이렇게 된 거 저희한테도 하나 떼어주세요. 전에 작은아버지 땅 사실 때 아버지도 양평에 땅 사두신 거 있죠? 그거라도 저 주세요. 저도 정말 비빌 구석이 있어야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 말대로 양평 땅 저희 주세요, 아버님. 그거 안 주시면 저도 더는 명절이고 어머님 제사고 못 챙겨요. 아침나절에 왔던 큰아들 내외는 내가 땅을 주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할 요량으로 집에 갈 생각도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저는 양평 땅을 큰아들 내외한테 내주게 되었죠. 아휴, 그랬더니 이번엔 또 막내 아들 놈이 달려와 징징대지 뭡니까? 형이랑 누나한테는 땅도 주고 돈도 줬다면서 나는 왜 안 줘요? 아버지는 왜 매번 나만 빼시냐고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래요. 형은 집 사주시고 누나는 혼수에 비상금으로 3천만 원이나 주셨다면서요. 저한테는 뭐 해주셨어요? 고작 전세금만 해주셨잖아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제일 고생한 건 전데 아버지는 왜 형이랑 누나만 챙기시냐고요?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네 형 해준 거나 진배 없는 금액이다. 억지 쓸 걸 써야지. 아버지, 저도 몇 달 지나면 둘째 봅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형이랑 누나네보다 저희 집이 많다고요. 근데 왜 저만 안 주시는데요? 저도 주세요. 돈 주세요. 결국 막내 아들은 제가 노후자금으로 만들어 두었던 얼마간의 예금마저 탈탈 털어가고서야 돈 타령을 멈추었습니다. 순식간에 퇴직금의 땅에 예금까지 다 뺏긴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러다 있는 힘껏 다 퍼줬는데도 자식들은 전보다 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야. 벌써 그걸 다 내주면 어째?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손에 쥔 게 있어야 효도도 하고 얼굴도 들이미는 거라고.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자식들한테 그만 퍼주라고 했지. 있는 거 다 줬으니 이제 너 뭐 먹고 살 거냐? 손가락 빨고 살래? 걱정 마라. 나 사는 건 연금으로도 충분하니까. 퍽도 충분하겠다. 명색이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게 변변한 골프채 하나 없으면서. 너 필드 안 나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동문회 나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얼굴 안 비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널 모르겠냐? 에이, 미련한 놈. 마누라도 없이 사는 놈이 고독사나 안 하면 다행이지. 친구는 말 맞다나 없는 티 안 내려고 모임을 피했던 것도 맞고, 이런 식이라면 언제 고독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려니 말 한마디 않고 지내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사람의 온기가 그렇게 그립더군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주변머리도 없어서 TV를 동무이자 애인처럼 끼고 살게 되었죠. 한창 일을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라면이 제 주식이 되었고, 냉장고에는 시장에서 사다 놓은 김치 외에는 별다른 반찬도 없어서 매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의미로 챙겼습니다. 30년 넘게 국내외를 넘나들며 바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 살다 보니 날이 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마치 쓸모없는 폐기물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만 늙어서 예전에 없던 알레르기를 비롯해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량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밤새 창을 열어두고 잔 탓에 감기가 걸렸는데 그게 폐렴으로 이어져 된통 알았지 뭡니까.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자니 이러다 꼼짝없이 고독사 하겠다 싶더군요. 그렇다고 구급차를 부르기는 그렇고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로 아파트 상가 앞까지 나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간호사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죠. 3일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지만 들여다보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 병상의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를 대신해 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새놈 중 그 누구도 전화를 받는 놈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돈 달라고 달려들 땐 뻔질나게 드나들던 녀석들이 말입니다. 그제야 친구놈이 했던 말이 뼈에 사무치더군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손에 쥔 게 있어야 효도도 하고 얼굴도 들이민다. 라던 그 말이요. 누굴 탓하랴.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걸. 스스로를 탓하며 잘 넘어가지도 않는 병원 밥을 꾹꾹 삼켰습니다. 수액을 맞고 병원 밥을 먹으며 며칠을 보낸 뒤 퇴원을 하게 되었죠. 퇴원 수속을 하러 원무과에 들렀는데 거기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지 뭡니까? 영규 오빠? 영규 오빠 맞죠?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또래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제 첫사랑 정화였습니다. 얼굴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예전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정화는 환자복 차림의 저를 보고는 긴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어디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입원까지 한 거예요? 아, 별거 아니야. 감기가 심해져서 한 며칠 입원해 있었어. 그나저나 오랜만이구나. 그간 잘 지냈니? 어제 만나고 헤어진 사람처럼 살갑게 대하는 정화와 달리 저는 그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에 퍽 어색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본 정화도 그제야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것 같더군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근데 가족들은 어디 가고 오빠가 퇴원 수속을 하세요? 아내분은 어디 가셨어요? 아, 그게 그 사람이 세상 떠난 지 좀 됐어. 애들은 지들 사는데 바쁠 것 같아서 내가 연락 안 했다. 차마 자식들한테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움직이게 됐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화는 같은 성당에 다니는 분이 입원을 해서 문병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오빠, 보호자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 차 가져왔어요. 아니야, 바쁠 텐데 그냥 가봐. 우리 나이에 바쁠 일이 뭐 있어요. 이참에 오빠 사는 모습도 좀 보고 싶고. 결국 정화 소원에 이끌려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동안 정화는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였지만 남편과는 결혼하고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고 있더라고. 도박비 갚으려고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나랑 결혼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지 뭐. 그런데도 미련하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3년을 질질 끌다가 아버지 양조장 하나 날려먹고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도장 찍었어. 오빠도 알잖아. 우리 때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 큰 하자 있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거.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참고 산 내가 바보였지. 그깟 이혼이 뭐라고. 그래도 다행이라면 그 사람이랑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거야. 얘라도 하나 있었으면 내 성격에 이혼은 못했을 테니까. 비록 시골이긴 하지만 미국상의 양조장까지 가지고 있던 정원의 집은 소문난 가부였습니다. 소장농이던 저희 집과는 천지 차이였죠. 저희 아버지가 정화의 부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탓에 정화와의 교제를 그렇게 반대하셨습니다. 혹여 두 사람 사이가 알려지면 농사 짓던 땅까지 뺏길까봐 전전긍긍하시던 부모님 모습에 저는 정화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희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고 굳이 안에 들어와 보겠다는 정화의 성화에 함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현관문을 열려니까 그제야 집이 잔뜩 어질러진 상태라는 게 떠오르더군요. 괜찮아. 호랍이 혼자 사는 집인데 어련하겠어. 흉 안 볼 테니까 어서 문이나 열어. 우리 나이에 내외할 일 있어? 나이가 들면 여자가 더 용감해진다더니 저보다 정화가 더 화통하게 굴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수줍음이 많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창문도 닫은 채 며칠 집을 비웠다고 집 안에선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우, 호라비 냄새. 오빠,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다. 이런 집에서는 멀쩡하던 사람도 병 걸리겠어. 정화는 손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베란다 창을 활짝 열고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청소를 시작으로 온 집안 빨랫감을 죄다 모아서 세탁기를 돌리고 내친 김에 장까지 받아가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죠. 오랜만에 사람 온기가 느껴지는 집에서 따뜻한 집밥을 마주하니 순간 목구멍이 쎄해지더군요.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밥상을 내려다보는 저를 본 정화가 지가 오히려 울컥해서는 촉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기 오빠 많이 약해졌네. 이깟 밥상 하나에 감동식이나 한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집사람 떠나보내곤 집에서 밥도 한 번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니까. 나이가 들어 그런가 이젠 사람 손이 제일 그리워. 자식들 다 컸다고 떠나버리고 회사에서도 이젠 내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더라고. 옆에서 같이 부대껴줄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덜 외롭고 덜 초라했을 텐데 그걸 혼자 견디려니 마음만 약해지고 그런다. 오랜만에 만난 너 앞에서 내가 참 못난 꼴만 보이게 됐네. 못나기는 어디가 못나. 오빠는 여전히 내 눈에 멋지기만 한걸. 오빠가 왜 쓸모없는 존재야? 그 큰 회사에서 수십 년이나 버틴 사람인데 필요 없으면 회사에서 오빠를 잡아뒀겠어? 어림도 없지. 그리고 자식들은 뭐 지들 손으로 컸나? 다 오빠 손으로 벌어다 먹이고 입히고 해서 키운 건데. 안 그래? 오빠는 쓸모 없어진 게 아니야. 그동안 힘들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즐기고 살라고 하늘에서 여유 시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약해지지 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즐기고 살까 궁리나 해. 같이 놀 사람 없으면 나 불러도 좋고 젊을 때 못한 사랑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날 정화의 용감한 한마디 덕분에 우리는 못다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던 우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고 기왕 함께 살기로 한 거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로 맡고 싶었습니다. 오빠, 이 나이 먹고 재혼을 하려니 왜 이렇게 남사스러운지 모르겠어. 애들이 우리 결혼 허락해 줄까?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지 애비가 쓰러져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 놈들인데. 난 걔들한테 이미 줄 건 다 줬고 자식들 부양받고 살 생각도 없어. 애들이 반대해도 이 결혼 난 할 거야. 그러니까 정화 너도 괜히 우리 애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생각 같아선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었지만 정화가 하도 애들 허락부터 받자고 졸라서 나를 잡아 애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따로 결혼식을 할 생각은 없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고 살 생각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해요? 오빠가 좀 말려봐. 그래요, 아버지. 다 늙어서 동네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그냥 사시는 날까지 두 분이 함께 살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끝내세요. 뭐야 이놈아? 그렇게 끝내?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면 대충 살다가 뒤지라는 거냐? 태어나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고 그랬어. 내가 내일 죽을지 100살까지 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난 애당초 니들 허락받을 생각은 없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니들 의견 들어보자고 해서 마련한 자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들 말아라.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녀석들이 마치 순번을 짠 것처럼 아들놈들과 딸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비록 다 늙어서 하는 재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드니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 그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화는 자식들 편을 들어주더군요. 오빠, 애들이 오빠 걱정돼서 찾아오는 건데 싫은 티 좀 그만 내요. 내 부모 나 몰라라는 자식들도 많다는데 애들이 기특하지도 않아요. 기특하기는 개뿔. 걔들이 괜히 드나드는 것 같아. 그게 다 너 감시하느라 그런 거야. TV에서도 나오더라. 늙은 부모가 재혼한다니까 지들 유산 뺏길까봐 결혼 반대한다는 얘기. 그게 지들 돈이야. 유산을 남겨주면 고마운 거고 안 남겨주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디서 대도 않게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건지. 하긴 남의 자식들 욕할 거 없지. 내 새끼들도 다 똑같으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 찾아오겠거니 했던 자식들은 석 달이 되도록 줄기차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하곤 애들을 못 오게 했더니 저 몰래 정화한테 수시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기요,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저희들 못 오게 하라고 한 거 맞죠?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늙어서 인생 왜 그렇게 사세요? 제가 아주머니 속셈 모를까봐 그래요. 우리 아빠 죽으면 그 집 챙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꼬셔서 혼인신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렇게 쉽게 그 집 안 넘겨드려요. 그러니까 한몫 챙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고요. 전화로 협박에 가까운 망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툭하면 문자로 정화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건 재혼하고 1년도 안 돼 갑자기 정화가 사라지고 난 뒤에 정화 지인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증발하듯 사라진 정화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 곳곳을 뒤지고 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가 하던 서울 외곽의 한식당과 화원, 고향에 있는 양조장까지 다 찾아갔지만 직원들 중 누구 하나 정화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중 정화 밑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정 씨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성격으로 봐서 대책 없이 잠수를 탈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자제분들이 저희 사장님을 어떻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 자식들이 조폭입니까? 멀쩡한 사람을 뭘 그렇게 해요. 제 말이 심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어르신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자녀분들이 저희 사장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전화로 협박하는 건 기본이고 문자에 욕설까지 섞어서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사장님이 집에 휴대폰 놔두고 사라지셨다고 했죠? 그럼 문자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옆에서 제가 봐도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한 번은 화원까지 자녀분들이 몰려와선 저희 사장님 머리채까지 잡았었다고요. 전부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제 재혼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새어머니 머리채까지 잡았다뇨. 그래서 부랴부랴 정화의 휴대폰 문자 내역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정씨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이건 시정 잡배들이라 하는 짓거리 그 자체였어요. 통화 내역에도 자식들과 며느리가 수시로 전화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종족을 감추고 사라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내심 정화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식들이 정화를 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정화의 휴대폰을 들고 가 사건 의뢰를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들을 의심한다는 게 못할 짓인 거는 알지만 솔직히 그때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처음에 문자 내용만으로는 제 자식들이 정화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던 경찰들은 자식들을 불러 신문을 해보고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정화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지방에 위치한 사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겁을 먹은 막내 아들이 야심한 밤을 틈타 정화가 있는 정신병원에 찾아갔던 모양인데 형사가 이를 뒤쫓아가서 발견한 거였죠. 몇 달 만에 재회한 정화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두고 무슨 약을 먹였는지 초점이 풀린 눈으로 멍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정화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화는 피골이 상접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오빠, 영규 오빠, 울지 말아요. 울지만 말고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요. 여기는 너무 무서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널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널 다시 안 잡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정화야. 우리 2사람은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손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건 다름 아닌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의 행동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죠. 그러게, 아버지가 재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짓을 했겠어요? 아버지 재산이라곤 꼴랑 아파트 하나 남았는데 그걸 내 형제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여자랑 나눠 갖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그냥 동거나하고 끝내라고 했잖아요. 왜 다 늙은 나이에 저런 꽃뱀한테 홀려서 헛짓거리를 하세요. 이게 다 아버지 탓이에요. 난 잘못 없다고요.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막내 아들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눈깔이 뒤집혀서 발악을 하는 녀석을 보니 저게 인간인가 싶더군요. 제가 사람이 아닌 괴물을 키운 거였죠. 누가 꽃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랬다고? 이 멍청한 놈아. 그 아파트는 허울뿐인 껍데기야. 니들이 그동안 뜯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만든 돈이라고. 명의만 내 집이지 은행 대출금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단 말이다. 그동안 내가 연금 받아 그 이자 갚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수중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없어서 친구는 문상도 못 가고 방구석에서 속으로 울었다. 그런 거짓걸로 사는 나 받아준 게 바로 네 새어머니다. 은행 대출금도 갚아주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지어 먹여주고 다 떨어진 빤스 대신 멀쩡한 속을 사다 입힌 게 저 사람이라고. 그런데 누가 꽃뱀이라고? 에라이 썩을 놈아. 흰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 용서받을 생각도 말고 감형받을 생각도 말고 네가 지은 죄 그대로 죄값 달게 받아라. 그리고 나서도 평생 네가 한 짓거리 반성하고 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하지만 난 니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설령 있다 해도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일말에 기대도 하지 마. 이 개놈의 자식아. 결국 막내 아들 놈은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통해 제 재정 상태는 물론 지 새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자식들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왔지만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현재 제주도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정화의 심신 안정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둘만의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우리 세대한테 최고의 신혼여행지는 단연 제주도니까요. 다행히 제주도에 내려와 살면서 정화는 많이 안정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만 남았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위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볼 생각입니다. 100세 인생을 살기에 아직 저는 청춘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청춘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